학창시절 가난하다는 이유로 따돌림을 당하던 한 여성이 압구정 성형외과에서 자신을 괴롭히던 동창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녀들이 다시 예전처럼 여성을 조롱하지만 그녀의 남편이자 성형외과 원장이 나타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서울의 심장부,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게 빛나는 곳 압구정. 명품 샵들이 즐비한 거리와 최고급 레스토랑, 그리고 대한민국 상위 1%의 삶이 펼쳐지는 이곳에 58세의 강미래는 살고 있었다. 그녀의 남편은 국내 최고의 성형외과 의사로 손꼽히는 60세의 박서준 원장이었고 그들이 사는 펜트하우스는 한강이 그림처럼 내려다 보이는 그야말로 성공의 상징과도 같은 공간이었다. 겉으로 보기에 미래의 삶은 완벽했다. 매일 아침 잘 다려진 실크 가운을 입고 눈을 뜨면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가사도우미가 정성껏 차려주는 아침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갤러리를 순회하거나 VVIP들만 출입하는 피트니스 클럽에서 시간을 보냈다. 저녁이면 남편과 함께 오페라를 관람하거나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사교 파티에 참석했다. 그녀가 입는 옷, 드는 가방, 신는 구두는 모두 최신 컬렉션이었고 그녀의 이름 앞에는 늘 박서준 원장 사모님이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붙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깊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미래는 마치 금으로 만든 새장 속에 갇힌 새와 같았다. 그녀의 미소는 정교하게 계산된 것이었고 그녀의 우아한 몸짓은 오랜 시간 학습된 결과물이었다. 압구정의 삶은 보이지 않는 전쟁터였고 그녀는 매일같이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과거의 기억이었다. 지금의 화려한 삶과는 정반대였던 지독하게 가난하고 비참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 경기도의 작은 시골 마을, 낡고 허름한 집에서 태어난 미래는 늘 배고팠고 늘 헐벗었다. 학교에서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놀림과 괴롭힘을 당해야 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오수진이 있었다. 오수진. 그녀는 미래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지독한 악연의 시작이었다. 부유한 집안의 외동딸이었던 수진은 예쁜 얼굴과 뛰어난 성적으로 늘 주목받는 아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잔인하고 교활한 본성이 숨어 있었다. 수진은 미래를 거지라고 부르며 대놓고 무시했고 아이들을 선동해 미래를 따돌렸다. 미래의 낡은 교복을 찢고 도시락을 뺏어 먹는 것은 예사였다. 졸업식 날 수진은 미래에게 이렇게 말했다. 강미래, 넌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시궁창에서. 그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미래의 심장에 깊이 박혔다. 그랬던 오수진이 지금은 압구정 사교계의 여왕으로 군림하고 있었다. 유명 건설사 회장의 부인이 된 그녀는 막강한 재력과 인맥을 바탕으로 VVIP들 사이에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미래는 사교 모임에서 수진과 마주칠 때마다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수진은 겉으로는 미래에게 친한 척 다가왔지만 그녀의 눈빛과 말투에는 여전히 경멸과 조롱이 가득했다. 미래야, 너 정말 용됐다. 시골 촌뜨기가 압구정 사모님이 다 되고. 수진의 칭찬은 칭찬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가 감히 나와 같은 레벨이 되다니라는 차가운 경고였다. 어느 날 오후 미래는 집으로 배달된 우편물 속에서 익숙한 이름이 적힌 봉투를 발견했다. 경인여자고등학교 제25회 동창회. 봉투를 뜯는 미래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동창회 날짜는 한 달 뒤, 장소는 압구정의 한 호텔이었다. 주최자는 오수진이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저녁 식사를 하던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래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동창회 초대장을 내밀었다. 고등학교 동창회 초대장이 왔어요. 그래요? 잘 됐네.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회포도 풀고 오지. 서준은 아내의 과거에 대해 잘 알지 못했다. 그저 가난한 환경에서 어렵게 자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을 뿐 그녀가 겪었던 깊은 상처에 대해서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다. 미래 역시 굳이 자신의 비참했던 과거를 남편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글쎄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아요. 왜? 혹시 불편한 사람이라도 있어요?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오수진이라는 이름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뱉을 수 없었다. 남편에게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아니에요. 그냥 다들 너무 변했을 것 같아서요. 사람이 변하는 건 당연하지. 당신도 변했잖아. 이렇게 멋지게. 서준은 따뜻하게 웃으며 미래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손은 늘 따뜻하고 든든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이 미래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닿지는 못했다. 이번 기회에 친구들한테 당신이 얼마나 멋지게 살고 있는지 보여줘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남편의 격려에 미래는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이젠 도망치지 말자. 나도 이제 예전의 강미래가 아니야. 그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두려움이 고개를 들었다. 과연 내가 오수진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을까? 그날 밤 미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뒤척이다가 서재로 향했다. 서재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들 사이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내 들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소녀들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난히 작고 초라한 모습의 소녀, 바로 18살의 강미래였다. 사진 속 미래는 잔뜩 주눅이 든 채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마치 여왕처럼 거만하게 서 있는 소녀 오수진. 사진 속에서도 수진의 눈빛은 차갑고 오만했다. 미래는 앨범을 덮었다. 그리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한강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다. 저 불빛들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욕망을 품고 살아가겠지. 나 역시 그들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살 수는 없다. 이제는 그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야 할 때였다. 동창회가 열리기까지 남은 한 달. 미래는 마치 중요한 전투를 앞둔 장수처럼 스스로를 단련하기 시작했다. 최고급 에스테틱에서 피부 관리를 받고 퍼스널 트레이너와 함께 운동을 하며 몸매를 가꿨다. 그리고 압구정의 명품 샵을 돌며 동창회에서 입을 옷을 골랐다. 그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누구보다 완벽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었다. 이것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었다. 오수진에게 빼앗겼던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강미래의 마지막 전쟁이었다. 동창회 당일 미래는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였다. 며칠 전 고심 끝에 고른 샤넬의 트위드 투피스를 입고 진주 목걸이와 귀걸이로 포인트를 주었다. 메이크업은 전문 아티스트에게 맡겨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만족스러웠다. 이 정도면 오수진 앞에서도 결코 주눅 들지 않을 것 같았다. 와, 우리 아내 오늘 정말 예쁜데? 어디 중요한 데 가요? 출근 준비를 하던 서준이 감탄하며 말했다. 오늘이 동창회 날이에요.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즐겁게 놀다 와요. 끝나면 전화하고 데리러 갈게. 서준은 미래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집을 나섰다. 그의 다정한 배웅에 미래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약속 장소인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동창들이 와 있었다. 40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바꿔놓았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깊어진 눈가의 주름, 불어난 몸집. 하지만 그 속에서도 옛 얼굴의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어머, 너 미래 맞니? 강미래?
한 동창이 미래를 알아보고 반갑게 아는 척을 했다. 응, 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미래는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잠시 후 연 회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오늘의 주인공 오수진이 등장했다. 수진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젊고 화려한 모습이었다. 타이트한 블랙 드레스는 그녀의 완벽한 몸매를 더욱 돋보이게 했고 목과 손목에는 다이아몬드 장신구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얘들아, 다들 왔구나. 보고 싶었어. 수지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좌중을 압도하며 동창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는 곧장 미래에게로 다가왔다. 미래야, 너도 왔네. 안 올 줄 알았는데. 수진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내가 주최한 동창회인데 어떻게 안 와? 미래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다. 어머, 그래? 영광이네. 근데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옛날 생각 하나도 안 나네. 특히 그 촌스러운 모습. 수지는 일부러 촌스러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동창들이 키득거렸다. 미래는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다 변하는 거니까. 그렇지. 변해야지. 너처럼 시궁창에서 살던 애들은 특히 더. 안 그러면 어떻게 이런데 얼굴을 내밀겠어. 수진의 노골적인 조롱에 미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말이 좀 심한 거 아니니, 수진아? 심해? 뭐가? 난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얘들아, 안 그래? 수진이 주변 동창들에게 동의를 구하자 그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수진의 충실한 하수인이었다. 강미래, 너 남편이 박서준 원장이라며? 엘리시안 성형외과. 요즘 아주 잘 나간다던데. 너 남자 하나는 정말 잘 물었구나. 역시 인생은 한 방이야. 수진의 비아냥거림은 끝이 없었다. 그녀는 미래의 성공을 인정하는 척하면서 교묘하게 그녀를 깎아내렸다. 미래가 이룬 모든 것이 오로지 남편 덕분인 것처럼 그녀 자신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매도했다. 미래는 입술을 깨물었다. 분노와 수치심에 온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이곳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싸움을 벌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오수진이 원하는 그림일 뿐이었다. 미래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렸다. 그래, 나 남편 잘 만났어. 넌 좋겠다, 수진아. 남편 복도 많고 친구 복도 많아서. 미래는 수진의 말을 비꼬아 되받아쳤다.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 너 지금 나한테 시비 거는 거니? 아니, 칭찬하는 건데. 넌 예나 지금이나 주변에 사람이 많잖아. 내 말이라면 뭐든지 다 들어주는 충실한 친구들이. 미래의 말에 주변 동창들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수진이 미래의 옆을 지나가다가 마치 실수인 것처럼 와인을 그녀의 옷에 쏟아버렸다. 새하얀 샤넬 투피스가 붉은 와인으로 얼룩졌다. 어머, 미안해. 손이 미끄러졌네. 수지는 조금도 미안하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누가 봐도 고의적인 행동이었다. 40년 전 수지는 미래의 교복에 잉크를 쏟으며 똑같은 말을 했었다. 과거의 악몽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미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수진, 너. 왜? 화났니? 옷 버려서? 괜찮아. 너희 남편 돈 잘 벌잖아. 이까짓 옷 하나 새로 사면 되지. 수지는 뻔뻔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미래의 이성이 뚝 끊어졌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집어들어 수진의 얼굴에 그대로 뿌려버렸다. 약! 수진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동창들은 모두 경악하며 두 사람을 쳐다보았다. 미래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수진을 노려보았다.
너야말로 돈 많아서 좋겠다. 그 비싼 화장 다시 하려면 돈 꽤나 들겠네. 미래는 차갑게 쏘아붙이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호텔을 뛰쳐나온 그녀는 비틀거리며 거리로 나섰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결국 또다시 오수진에게 지고 말았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아무리 화려하게 치장해도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초라한 강미래일 뿐이었다. 동창회에서 뛰쳐나온 미래는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서준에게는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그는 아내의 얼굴에 드리워진 짙은 그늘을 눈치챘지만 차마 깊이 묻지 못했다. 그저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켜줄 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 미안한데 병원으로 서류 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내가 깜빡하고 집에 두고 나왔는데 오늘 꼭 필요한 서류라서.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미래는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해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남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다. 대충 옷을 걸쳐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쓴 채 집을 나섰다. 남편의 병원 엘리시안 성형외과는 압구정에서도 가장 유명한 곳이었다. 최고급 호텔을 연상시키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실력 있는 의료진들로 정평이 나 있었다. 병원에 도착한 미래는 곧장 15층에 있는 원장실로 향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로비 소파에 앉아 있는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오수진이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술래, 고연숙 등 동창회에서 수진의 편을 들었던 친구들도 함께 있었다. 미래는 순간 숨을 멈췄다. 하필이면 이런 곳에서 이런 모습으로 마주치다니. 그녀는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원장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수진이 그녀를 먼저 발견했다. 어머, 저기 가는 사람 강미래 아니야? 수진의 목소리에 미래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미래야, 너 여긴 어쩐 일이야? 설마 너도 여기서 시술 받니? 수진은 미래의 초라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아니, 볼 일이 있어서 왔어. 볼 일? 무슨 볼 일? 아, 혹시 여기서 청소라도 하는 거니? 내 처지에 딱 어울리는 일이긴 하네. 수진의 말에 술래와 연숙이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미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마스크 속에서 입술이 바싹 말라갔다. 너희야말로 여긴 어쩐 일이야? 단체로 얼굴 뜯어고치러 왔니? 미래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우리가 너 같은 줄 아니? 우린 VVIP 고객이야. 이 병원 원장님이랑도 아주 친한 사이라고. 안 그래, 얘들아? 수지는 거만하게 다리를 꼬며 말했다. 그래. 원장님이랑 아주 친한 사이라니 다행이네. 나도 그분한테 볼 일이 있거든. 바로 그때 원장실 문이 열리며 서준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보 왔어요? 미안해요. 바쁜데 오게 해서. 서준은 자연스럽게 미래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그 순간 로비의 모든 소음이 멎었다. 수진과 친구들은 눈이 휘둥그레진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여보? 수진이 더듬거리며 물었다. 네, 제 아내입니다. 근데 두 분은 제 아내랑 아는 사이신가요? 서준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아,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시군요. 세상 참 좁네요. 아내가 동창분들을 여기서 다 만나고. 서준은 사람 좋게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이미 로비에서 오고 간 대화의 일부를 들은 상태였다. 그런데 오수진 고객님, 아까 상담실에서 아드님 때문에 소란이 좀 있었던 것 같던데 혹시 무슨 일 있으셨습니까?
서준의 말에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다. 사실 수진은 오늘 아들 문제로 병원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녀의 아들 권영배는 엘리시안 성형외과에서 근무하는 레지던트 1년차 의사였다. 그런데 최근 영배가 동료 의사들을 무시하고 환자들에게 불손하게 대한다는 불만이 계속해서 접수되었던 것이다. 아, 그게 별일 아니에요, 원장님. 수진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별일이 아니라니요. 권영배 선생은 지금 환자와의 신뢰 관계는 물론이고 동료 의사들과의 관계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의사로서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원장님, 우리 영배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서 그래요. 너그럽게 한 번만 봐주세요. 수진은 아까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비굴한 표정으로 서준에게 매달렸다. 어머니, 의사라는 직업은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용납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일입니다. 전 저희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돈도 없는 게 무슨 성형이냐는 식의 막말을 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준의 말에 수진은 충격을 받은 듯 휘청거렸다. 바로 그때 한 간호사가 다가와 박순례에게 말했다. 박순례 고객님, 상담실장님께서 할부 결제건 때문에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그 말에 순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 VVIP 고객이라던 그녀가 사실은 시술비를 할부로 결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수진과 친구들은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들의 화려한 가면이 한순간에 벗겨져 버린 것이다. 미래는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더 크게 밀려왔다. 서준은 미래의 손을 잡고 원장실로 들어갔다. 여보, 괜찮아요? 미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에 대해 너무 몰랐어요. 서준은 아내를 따뜻하게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 안기자 그동안 억눌러왔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미래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다. 그것은 상처와 회복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다. 박서준의 원장실, 최고급 원목으로 꾸며진 공간은 무겁게 가라앉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그저 흐느끼는 아내의 등을 부드럽게 쓸어내려 주었다. 미래의 울음소리는 지난 40년간 겹겹이 쌓아 올린 상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한참을 울던 미래가 겨우 진정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묘한 해방감마저 감돌았다. 미안해요. 당신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당신이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 서준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과 안타까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미래의 젖은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주며 말했다. 말해줘, 미래야. 당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 더 이상 혼자 아파하지 마. 미래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했던 과거를 남편에게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것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서준의 따뜻하고 진지한 눈빛을 보자 더는 숨길 수 없다는, 아니, 숨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시골의 작은 마을,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서 시작된 이야기. 가난 때문에 늘 위축되어 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오수진이라는 악몽의 시작. 미래는 덤덤하게 하지만 때로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날의 기억들을 끄집어냈다. 수진이 주도했던 집단 따돌림, 거지라는 낙인, 교복을 찢고 도시락을 뺏기던 일상의 폭력, 그리고 졸업식 날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던 저주의 말까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서준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다. 그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고 평소 온화하던 눈빛은 차가운 분노로 이글거렸다.
아내가 압구정의 화려한 삶 속에서 느끼던 공허함과 불안감, 사교 모임에 나갈 때마다 보이던 미묘한 긴장감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상처가 남긴 후유증이었음을. 그 오수진이라는 여자 동창회에서도 당신을 괴롭혔던 거군. 서준은 동창회 날 와인으로 얼룩진 채 돌아왔던 미래의 모습을 떠올렸다. 그저 작은 실수가 있었으리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당신 병원의 VVIP 고객이라면서요. 당신한테까지 피해가 갈까봐 차마 말할 수 없었어요. 미래의 말에 서준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아내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배려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래야. 서준은 미래의 양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쥐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건 이 병원도 내 명성도 아니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파. 당신이 상처받으면 난 분노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인터폰을 연결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인사위원회 소집 준비하세요. 징계 대상자는 레지던트 권영배. 사유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오수진 고객, 앞으로 우리 병원 VVIP 명단에서 제외하고 모든 예약 즉시 취소 처리하세요. 다시는 우리 병원에 발도 못 붙이게 해. 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비서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바로 알겠습니다. 원장님이라고 대답했다. 전화를 끊은 서준은 다시 미래를 바라보았다.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당신을 아프게 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서준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미래는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늘 자신을 지켜주던 든든한 남편이었지만 오늘처럼 그의 존재가 거대한 산처럼 느껴진 적은 없었다. 그녀는 말없이 그의 품에 다시 안겼다. 40년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한편 엘리시안 성형외과를 망신스럽게 뛰쳐나온 오수진의 상황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었다. 박서준 원장이 직접 아들 권영배에 대한 인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는 소문은 병원 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영배는 동료 의사들과 간호사들 사이에서 완전히 고립되었다. 평소 그의 오만한 태도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았다며 고소해했고 그의 편을 들어주던 이들은 서둘러 등을 돌렸다. 더 큰 문제는 외부에서 터져나왔다. 압구정 사교계는 세상의 어떤 정보기관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오수진이 엘리시안 성형외과에서 박서준 원장 부인에게 망신을 당했다. 그녀의 아들이 병원에서 잘리고 위기다. 사실 그녀는 VVIP도 아니었고 친구는 시술비를 할부로 결제했다더라 등 온갖 소문들이 사리부터 퍼져나갔다. 수진이 주최하는 사교 모임에 불참 통보가 이어졌고 그녀의 전화는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다. 어제까지 친자매처럼 굴던 이들이 하루아침에 그녀를 유령 취급했다. 금빛으로 빛나던 그녀의 왕국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늦은 시간 귀가한 남편 제2건설의 오 회장은 잔뜩 격앙된 목소리로 수진을 추궁했다. 당신 도대체 밖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다니는 거야? 박서준 원장 심기를 건드려? 당신 제정신이야? 오 회장은 현재 추진 중인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따내기 위해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국회의원의 부인이 바로 박서준 원장과 막역한 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아니, 그게 오해가 좀 있었어요, 여보. 오해?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물거품이 될 판인데 오해라는 말이 나와. 당장 가서 박 원장 부인한테 무릎 꿇고 사과해. 그 여자 마음 돌려놓지 못하면 당신이랑 나 끝인 줄 알아. 오 회장은 고함을 지르며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수지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사면초가였다. 아들의 미래, 자신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남편과의 관계까지
그녀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강미래. 그 시골뜨기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신의 완벽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망가질 줄이야.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그녀의 속을 까맣게 태웠다. 오수진의 세상은 빠르게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믿었던 돈과 인맥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남편의 닥달에 못 이겨 그녀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보려 애썼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언론사 사주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 박서준 원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흘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이내 포기했다. 박 원장은 흠잡을 데 없는 실력과 인품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 뻔했다. 정치권에 있는 지인들을 통해 압력을 넣어보려 했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제2건설과 엮이는 것을 꺼려하며 그녀의 연락을 피했다. 박서준 원장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의 병원에는 수많은 정재계 인사들이 고객으로 있었고 그의 사회적 영향력은 수진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다. 아들 권영배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인사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것은 사실상 해고 통보나 다름없었다. 이 징계 기록이 남으면 앞으로 다른 어느 병원에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을 것이었다. 의사로서의 인생이 끝장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영배는 집에서 술만 마시며 수진에게 온갖 폐악을 부렸다. 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그 아줌마만 건드리지 않았어도. 시끄러워. 내가 평소에 행실만 똑바로 했어도 이 지경까지는 안 왔어. 모자의 고성은 텅 빈 집안을 울렸다. 한때는 압구정의 명망 높은 의사 아들을 뒀다며 자랑스러워했던 그녀였지만 이제는 아들의 존재가 족쇄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그토록 경멸하고 무시했던 강미래가 사실은 자신이 결코 넘볼 수 없는 성의 주인이었다는 것을. 미래의 부와 명예는 단지 남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를 극복하고 스스로를 지켜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품격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결국 수지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남편의 말대로 강미래에게 가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것만이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상상만으로도 치가 떨리는 굴욕이었지만 다른 길은 없었다. 다음 날 수지는 이른 아침부터 미래의 집 앞으로 찾아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명품으로 치장했던 그녀였지만 오늘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고 값비싼 옷 대신 무채색의 단정한 옷차림이었다. 미래가 사는 펜트하우스의 현관문 앞에 선 수지는 한참을 망설였다. 초인종을 누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 겨우 손을 뻗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미래의 얼굴이 나타났다. 누구세요? 나야 오수진. 미래는 아무 말 없이 화면 속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 무표정한 얼굴이 수진에게는 천길 낭떠러지처럼 느껴졌다. 무슨 일이야? 너랑 할 얘기가 좀 있어. 잠시만 만나줄 수 있겠니? 수진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굴하게 떨리고 있었다. 미래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이내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미래의 집 안으로 들어선 수진은 압도적인 위압감에 숨을 삼켰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탁 트인 전망, 고급스러운 가구와 예술 작품들. 자신이 살고 있는 집보다 훨씬 더 품격 있고 우아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공간의 중심에 강미래가 서 있었다. 미래는 수진을 소파로 안내하고 직접 차를 내왔다. 그녀의 몸짓 하나하나는 여유롭고 기품이 넘쳤다. 마치 이곳이 자신의 왕국이라고 선포하는 것 같았다. 할 얘기가 뭔데? 미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수지는 찻잔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래야, 내가 잘못했다. 간신히 쥐어짜낸 사과였다. 하지만 미래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뭐가 잘못했는데? 그냥 다. 내가 너한테 했던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말해봐. 내가 기억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 내가 직접 말해봐. 내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미래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녀는 쉽게 용서해 줄 생각이 없었다. 수진이 자신의 죄를 얼마나 깊이 인지하고 있는지 그 바닥까지 확인하고 싶었다. 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것은 사과가 아니었다. 고문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입술을 열어 과거의 악행들을 하나씩 고백하기 시작했다. 가난하다고 놀렸던 일, 아이들을 선동해 따돌렸던 일, 교복에 잉크를 쏟았던 일, 그리고 동창회에서 와인을 뿌리며 모욕을 줬던 일까지. 하나씩 죄를 고백할 때마다 수지는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지는 듯한 끔찍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다. 자신이 미래에게 주었던 상처가 얼마나 깊고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수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아들의 미래나 자신의 체면 때문이 아니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정면으로 마주한 자의 참회와 고통의 눈물이었다. 오수진의 울음소리가 넓은 거실을 가득 메웠다. 한때 압구정의 여왕으로 군림하던 그녀는 이제 무너진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한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울고 있었다. 강미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지난 40년간 그녀가 꿈속에서 수없이 그렸던 장면이었다. 자신을 괴롭히던 가해자의 비참한 몰락. 통쾌하고 짜릿해야 할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다. 수진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미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내 사과 지금 당장은 받아줄 수 없어. 수진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미래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풀리겠니? 뭐든지 할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미래는 수진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난 내가 불행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 내가 무너지는 걸 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난 단지 내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바랐어. 내가 휘두른 칼에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 상처가 얼마나 오랫동안 나를 괴롭혔는지. 미래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너는 늘 세상의 중심이었지. 원하는 건 뭐든지 가질 수 있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쉽게 짓밟을 수 있었어. 나는 너에게 그저 심심풀이 장난감에 불과했겠지. 하지만 그 장난감도 아픔을 느끼고 피를 흘린다는 걸 이제는 알겠니? 수지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푹 숙였다. 미래의 모든 말은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내 아들 권영배 선생 문제도 마찬가지야. 미래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 아이가 의사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건 단지 환자에게 불친절해서가 아니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지. 그건 너를 꼭 닮았어. 너 역시 타인의 고통 위에서 너의 행복을 쌓아 올렸으니까. 미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한강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다. 용서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시혜가 아니야. 나 자신을 과거의 상처로부터 해방시키는 과정이지. 그래서 나는 너를 용서할 거야. 언젠가는. 수진의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그 전에 너와 내 아들이 먼저 진심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해. 행동으로 증명하란 말이야. 미래는 다시 수진에게로 돌아와 앉았다. 권영배 선생에게 전해. 정직 기간 동안 시골의 작은 병원이나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화려한 압구정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라고.
사람의 얼굴을 고치는 기술보다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을 먼저 배우라고 해. 그것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상처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내리는 치유를 위한 처방전이었다. 수지는 미래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그저 아들의 징계를 풀어달라고 애원할 생각뿐이었는데 미래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너 오수진. 미래는 말을 이었다. 더 이상 압구정의 여왕으로 살려고 애쓰지 마. 그 화려한 가면 뒤에 숨어서 남들을 평가하고 상처 주지 마. 너 자신으로 살아. 너의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봐. 그게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일 거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래의 말은 그녀의 폐부를 찌르는 아픈 충고이면서 동시에 따뜻한 위로로 다가왔다. 자신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가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었다.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미래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고맙다 미래야 그리고 미안하다. 그것은 진심이었다. 수진이 돌아간 후 미래는 한동안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을 휘젓던 거친 폭풍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져 있었다. 오수진을 용서하는 것은 아직 먼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오늘 그녀는 용서를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리고 그 걸음은 오수진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과거의 유령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강미래로 살아갈 용기.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 따뜻한 용서와 화해의 꽃을 피울 수 있을까? 미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권영배는 세상이 끝난 기분이었다. 레지던트 1년차 한창 동기들보다 앞서 나가며 실력을 인정받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정직 3개월이라는 주홍 글씨가 새겨졌다. 그것도 압구정 최고의 성형외과 엘리시안에서. 소문은 이미 의료계에 쫙 퍼졌을 터였다. 이제 자신의 의사 인생은 끝이라고 생각했다. 절망에 빠져 며칠을 술로 지새우는 아들에게 오수진은 강미래가 했던 말을 그대로 전했다. 지방 호스피스 병동에 가서 3개월 동안 봉사활동해. 이건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속죄이자 내 자신을 구원할 마지막 기회야. 영배는 코웃음을 쳤다. 미쳤어요, 엄마. 지금 나더러 그 시골 깡촌에 가서 죽어가는 노인들 똥기저기나 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난 이 손으로 사람 얼굴을 다시 만드는 의사라고요.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넌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기술자가 되고 싶었던 거지. 내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직접 내 눈으로 보고 깨닫기 전까지는 압구정에 돌아올 생각 마. 평생 아들의 모든 것을 지원해주던 어머니의 냉정한 말에 영배는 충격을 받았다. 아버지 오 회장 역시 아들의 뺨을 후려치며 내 어미 말대로 해. 제2건설의 후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인간이 되어 돌아와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었다. 영배는 굴욕과 분노에 몸을 떨며 결국 짐을 쌌다. 그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동해의 작은 항구 도시에 있는 평안 호스피스 병원이었다. 파도 소리만이 간간이 들려오는 세상의 끝에 버려진 듯한 낡은 2층 건물이었다. 최첨단 레이저 기기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로 가득했던 엘리시안과는 모든 것이 정반대였다. 소독약 냄새와 죽음의 그림자가 뒤섞여 코를 찔렀다. 영배의 역할은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봉사자일 뿐이었다. 그의 첫 임무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의 식사를 돕고 용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주는 일이었다. 명품 시계를 차고 메스를 잡던 그의 손으로 그는 생전 처음 보는 노인의 주름진 몸을 닦아주어야 했다. 역겨움과 수치심에 헛구역질이 났지만 그를 지켜보는 병원 사람들의 무심한 눈초리 앞에서 내색할 수도 없었다.
이곳의 사람들은 그가 압구정에서 온 권영배 선생이라는 사실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그들은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다.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흔들림 없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간호사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농담을 건네는 의사. 그들의 모습은 영배가 이제껏 알아왔던 의사의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며칠이 지나고 영배는 조금씩 병원의 일상에 익숙해져 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이건 다 쇼일 뿐이야. 3개월만 버티면 다시 압구정으로 돌아갈 수 있어. 그는 매일 밤 그런 다짐을 하며 잠이 들었다. 변화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왔다. 그날은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다. 영배는 말기암으로 입원한 김할머니의 병실을 청소하고 있었다. 김할머니는 거의 의식이 없는 상태로 가쁜 숨만 몰아쉬고 있었다. 영배는 기계적으로 바닥을 닦고 쓰레기통을 비웠다. 그때 할머니가 희미한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학생 물물 좀. 영배는 무심하게 물컵을 가져다 할머니의 입에 대주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물을 몇 모금 마시고는 가느다란 손을 뻗어 영배의 손을 잡았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이었지만 그 손의 온기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고마워, 우리 손주 생각나네. 할머니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그 순간 영배는 자신도 모르게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다.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생각났다. 늘 그의 손을 잡고 우리 강아지 최고라고 말해주던 따뜻한 분이었다. 의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누구보다 기뻐하며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던 할머니. 그런 할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그는 바쁘다는 핑계로 지키지 못했다. 할머니. 영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마주 잡았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늦게 왔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사죄였다. 김할머니에게 혹은 돌아가신 외할머니에게 아니면 자신이 그동안 경멸하고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하는 말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날 이후 영배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마지못해 봉사를 하지 않았다. 환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그들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마음을 쓰게 되었다. 밤에는 틈틈이 전공 서적을 다시 펼쳐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예전에는 성공을 위한 지식을 쌓기 위해 읽었다면 이제는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주기 위해 필사적으로 공부했다. 어느 날 밤 김할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영배는 밤새 할머니의 곁을 지켰다. 그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두렵고 외로울 그녀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동이틀 무렵 할머니는 영배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영배는 처음으로 한 인간의 존엄한 죽음을 마주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의사의 진정한 역할은 사람의 얼굴을 화려하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3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압구정으로 돌아가는 날 병원의 모든 이들이 나와 그를 배웅해 주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를 압구정에서 온 봉사자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권 선생, 훌륭한 의사가 될 거야라고 말해 주었다. 영배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배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후회와 반성의 눈물이자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권영배가 아니었다. 권영배가 동해의 작은 병원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벌이는 동안 압구정에도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었다. 강미래는 더 이상 금빛 새장 속에 갇힌 새가 아니었다. 오수진과의 사건 이후 그녀는 남편 박서준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서준은 아내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가 스스로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여보,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뭐야? 어느 날 저녁 서준이 물었다. 미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박서준 원장 사모님이라는 타이틀을 떼어냈을 때 강미래라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남을까? 그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학창시절 그녀는 문학소녀였다.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는 것을 좋아했다. 나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것은 그녀 자신의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하고 싶다는 외침이기도 했다. 서준은 아내의 말에 환하게 웃으며 그녀를 지지했다. 좋은 생각이야. 당신이라면 분명 좋은 상담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날 이후 미래는 방송통신대학교 심리학과에 편입하여 공부를 시작했다. 50대 후반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공부는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었다. 늦은 밤까지 전공 서적을 파고들고 온라인 강의를 들으며 리포트를 작성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활기가 넘쳤다. 그녀의 변화는 외적인 모습에서도 드러났다. 더 이상 사교 모임의 시선을 의식하며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지 않았다. 대신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의 옷을 즐겨 입었고 진한 화장 대신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얼굴에 담았다. 압구정 사교계 사람들은 그녀의 변화를 의아하게 바라보았지만 함부로 말을 거는 사람은 없었다. 그녀에게서는 이제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아우라가 뿜어져 나왔다. 오수진 역시 변하고 있었다. 남편과 아들에게 외면당하고 화려했던 인맥이 모두 끊긴 후 그녀는 혹독한 외로움을 겪어야 했다. 처음에는 강미래를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과오를 곱씹게 되었다. 그녀는 평생을 압구정의 여왕이라는 가면을 쓰고 살아왔다. 하지만 그 가면이 벗겨지자 남는 것은 텅 빈 공허함 뿐이었다. 그녀는 술과 약에 의지하던 생활을 청산하고 조용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집안에 틀어박혀 책을 읽고 클래식 음악을 들었다. 그리고 가끔 아들이 있는 동해의 호스피스 병원에 대한 소식을 찾아보았다. 처음에는 아들이 잘 버티고 있는지 감시하는 마음이었지만 점차 아들의 작은 변화에 대한 소식을 들으며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 어느 날 그녀는 큰 용기를 내어 미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미래야, 나 수진이야. 잘 지내니? 다름이 아니라 영배가 그곳에서 많이 변하고 있는 것 같아. 처음에는 힘들어하더니 이젠 환자들 이야기도 하고 얼마 전에는 한 할머니의 임종을 지켰다며 한참을 울더구나.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맙다. 답장을 기대하지 않고 보낸 메시지였다. 그런데 몇 분 후 미래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래, 다행이네. 영배 씨 스스로가 이겨내고 있는 거겠지. 너도 잘 지내길 바라. 짧고 담백한 답장이었지만 수지는 그 문자를 한참 동안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40년의 얼음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다는 신호였다. 수지는 더 이상 미래를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았다. 대신 존경과 경외의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속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압구정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다. 요란한 사건이나 극적인 반전은 없었다. 하지만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가 만들어낸 파문처럼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진정한 변화는 원래 그렇게 소리 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찾아오는 법이었다. 3개월의 시간이 흐르고 권영배는 서울로 돌아왔다. 그의 모습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면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는 어색하지만 진솔한 미소가 감돌았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과거의 오만함과 냉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타인을 향한 깊은 이해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영배는 가장 먼저 어머니 오수진 앞에 섰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아들. 수진은 몰라보게 변한 아들의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다. 영배는 어머니 앞에 깊이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셔서요. 모자는 한참 동안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다음 날 영배는 아버지와 함께 엘리시안 성형외과를 찾았다. 약속도 없이 찾아온 그들을 보고 병원 직원들은 수군거렸지만 영배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원장실로 향해 문을 두드렸다. 원장님, 저 권영배입니다. 잠시 뵙고 싶습니다. 안에서 박서준의 허락이 떨어지고 영배는 아버지와 함께 원장실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서준과 함께 강미래도 앉아 있었다. 영배는 미래를 보자 잠시 숨을 멈췄지만 이내 결심한 듯 그녀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영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제 오만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사모님께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사과는 진심이었다. 계산된 행동이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이 아니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보낸 3개월의 시간이 그의 영혼을 통째로 바꾸어 놓았던 것이다. 미래는 말없이 일어나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일어서요, 권영배 선생. 무릎 꿇으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지난 3개월 많이 힘들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권 선생을 더 좋은 의사, 그리고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을 거라고 믿어요. 감사합니다, 사모님.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오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제2건설의 회장이라는 직위의 무게를 내려놓고 그는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서준과 미래 앞에 고개를 숙였다. 박 원장님, 그리고 사모님. 제가 자식을 잘못 키웠습니다. 제 아내와 아들이 2분께 저지른 무례를 대신하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오 회장은 진심으로 사과했다. 그는 아들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보며 박서준 원장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었다. 아닙니다, 회장님. 고개 드십시오. 아이들은 모두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입니다. 권 선생은 이미 충분히 증명해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서준은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로써 두 사람 사이에 있던 사업적인 갈등과 감정의 앙금도 눈 녹듯 사라졌다. 그날 이후 서준은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권영배의 복직을 결정했다. 병원 내에서는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온 영배의 모습을 보며 반대의 목소리는 점차 잦아들었다. 그는 예전처럼 화려한 성형 수술에만 매달리지 않았다. 흉터 제거 수술이나 기형 재건 수술처럼 환자들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치유해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의 모습에 동료들은 그를 마음까지 고치는 의사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깊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2년의 시간이 흘렀다. 압구정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그 속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많이 변해 있었다. 강미래는 마침내 오랜 꿈을 이루었다. 심리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한 그녀는 남편의 지원을 받아 작은 심리 상담소를 열었다.
상담소의 이름은 늘봄 심리상담소. 겨울처럼 시린 상처를 가진 이들의 마음에도 언제나 따뜻한 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다. 상담소는 압구정의 화려한 대로변이 아닌 한적한 골목길 2층에 자리 잡았다. 크고 화려하진 않았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과 따뜻한 원목 가구, 그리고 미래가 직접 고른 그림들이 어우러져 편안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녀의 첫 고객들은 주로 학교 폭력이나 따돌림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과 그들의 부모였다. 미래는 자신의 아픈 경험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으며 그들의 마음에 다가갔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상담 이론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 같은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줄 수 있는 깊은 공감과 위로에 굳게 닫혔던 아이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놀라운 것은 오수진의 변화였다. 그녀는 압구정 사교계를 완전히 떠나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늘봄 심리상담소에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며 찾아왔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차를 끓이거나 청소하는 일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수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래는 그녀의 제안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었다. 상처와 용서를 통해 함께 성장한 조금은 특별한 친구가 되어 있었다. 수지는 상담소를 찾아오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고 그들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을 얻었다. 권영배는 엘리시안 성형외과의 가장 인기 있는 의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뛰어난 수술 실력뿐만 아니라 환자의 마음까지 헤아리는 따뜻한 인품을 칭찬했다. 그는 병원 수익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늘봄 심리상담소에 후원하며 미래의 활동을 묵묵히 응원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미래는 상담소 창가에 서서 거리 풍경을 내다보고 있었다. 갓 피어난 개나리꽃이 노란 물결을 이루고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길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상담소 안에서는 오수진이 한 아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미래는 문득 자신의 손에 새겨진 흉터를 내려다보았다. 어린 시절 수진과의 다툼 속에서 생긴 상처였다. 오랫동안 이 흉터는 그녀에게 수치와 고통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이 흉터가 있었기에 그녀는 다른 이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가장 깊었던 상처가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된 것이다. 늘봄. 미래는 상담소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인생의 혹독한 겨울을 지나 마침내 그녀의 삶에,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고통의 순환은 끊어지고 그 자리에서 치유의 순환이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햇살 속에서 당당하게 자신의 봄을 살아가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